바이든이 퇴임 직전에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민간국가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야, 윤석열이 핵무장 하자 그래서 민간국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야, 민주당이 중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서 지금 민간국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아쿠아일로 한국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필 또 근데 걔네가 김수현을 또 모델로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개인사에 대해서는 뭐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홈플러스가 김수현을 또 모델로 쓰고 있었다는 게 공교롭게도 묘하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마트랑 롯데쇼핑이랑 홈플러스 요게 이제 우리 유통의 3대장이거든요. 오프라인 유통의 3대장입니다. 백화점 사업 말고요. 요 홈플러스가 이번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게 아주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몇몇 금융사에서 홈플러스 채권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게 개인한테 팔린 것만 2천억 규모라고 해요. 그걸 아마 못 갚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홈플러스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삼성물산에서 처음 했던 게 홈플러스였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우리 유통사업 하자 하고 만든 게 홈플러스였다가 하다 보니까 못하게 썼나 봐요. 영국의 테스코라는 회사에다가 지분을 팔았습니다. 테스코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삼성에다가 우리 로열티 드릴게요 라고 하고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삼성 테스코라고 붙여놓다가 2021년부터 그냥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또 사업을 하다가 2015년에 MBK 파트너스라는 주주행동주의 사모펀드 정도겠죠.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MBK 파트너스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하고 나서 참 특이한 경영 전략을 펼쳤던 게요. 굳이 홈플러스의 부지였던 매장을 매각 후 임대 형태로 해가지고 땅은 팔되 거기서 이제 영업은 계속 하는 방식으로 돈을 좀 쫙 땡겼다라고 하죠. 심지어 인수가가 7조 원 정도였거든요. 7조 원 정도였는데 거의 6조에 가까운 돈을 외국 투자자들이나 여러 투자자들한테 대출로 충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K 파트너스가 투자한 돈은 1조 얼마 정도밖에 안 되고 그 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빼먹은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와중에 MBK 파트너스가 제가 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ING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 ING 생명도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다가 먹튀했다는 이슈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렌지 바뀌었다가 이제 신한금융그룹으로 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MBK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요게 지금 이 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유통업계는 정말로 레드오션이기는 하거든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마트도 그렇죠. 5년 차트를 보시면요. 2021년 이후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차트를 보시면 2021년부터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반짝 오른 게 있잖아요. 요 반짝 오른 게 홈플러스 망해가지고 반사이익 보려나 하고 반짝 올랐습니다. 우리 유통 3사 중에 홈플러스만 유일하게 상장회사가 아니기는 해요. 그것도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MBK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매가 정말로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실 MBK 파트너스가 그냥 약간 막판 스포트로 먹튀한 거 아닌가, 유통업에서 막판 스포트로 먹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었거든요. 사실 이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크게 놀라지도 않았던 게 뭐 티몬 위메프라고 크게 달랐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 사태 때부터 이런 거는 예견됐을 가능성도 꽤 크다.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쇼핑이 주가가 쭉 떨어지는 것만 봐도 고령화만 봐도 아시잖아요. 아, 우리나라의 내수 유통사업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슈기는 합니다. 그런 와중에 롯데케미칼이 결국 이제 작년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거의 1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3년 연속 적자고요. 전에 이제 이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비타가 부채의 5배인가? 그런 특약 조건이 있었어가지고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랬어야 됐는데 영업 손실이 계속되게 된다면 당연히 에비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특약을 맞추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결국 롯데케미칼은 유동성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해외에 열심히 샀던 자산들을 다 팔아제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금 마련을 위해서요. 이번에 롯데물산인가요? 롯데물산이 롯데월드 타워도 담보로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다 팔아가지고 대출 연장하려고 어떻게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되는데 1년에 1조 원의 손실을 보는데 이거 열심히 팔아제낀다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어도
근데 이게 또 지금 화학산업이 좋으냐? 아니란 거죠. 화학산업이 지금 중국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수요는 조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를 팔아도 제값에 못 팝니다. 그것도 일단 문제긴 한데요. 화학만 문제냐? 저희 철강도 문제입니다. 뭐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25% 철강에 관세 매긴다. 요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또 그거지만 여태까지 계속 우리나라 철강 또한 중국의 덤핑에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로, 그러니까 철을 녹이는 고로는요, 한번 작동을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2, 3주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계속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두세 달쯤 전에 본 기사인가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고로를 멈췄다라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고로를 멈출 정도면 지금 철강 생산량 자체가 아주 적어졌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또 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공장들도 지난주에 시멘트 공장도 공장 하나 멈췄다는 기사를 또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에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다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하고 현대제철은 전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제조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고 있고요. 두 번째가 화학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철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산업이 아주 크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백색 가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집에서 쓰는 가전들 있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뭐 청소기, 냉장고, TV 뭐 이런 것들을 백색 가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백색 가전도 중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색가전 수출 동향을 보시면요. 2022년에만 역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품목별 수출 추이를 봐도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수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시장에서의 세계 점유율을 봐도요. 이게 비단 TV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모든 가전이 포함되겠죠. 시장 점유율을 봐도 2023년만 해도 삼성이랑 LG가 합쳐서 60%를 넘었죠. 6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024년 4분기 들어서는 48%밖에 안 되는 점유율이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70%에 달했던 점유율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TCL이랑 하이센스 얘가 이제 중국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부터가 우리나라가 백색 가전에서도 이제 중국한테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게 수출만의 문제입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도 저 로봇 청소기 로보락 샀거든요. 외국노라고 하셔도 제가 할 말 없지만 삼성, LG는 너무 별로더라고요.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로봇 청소기 로보락 샀습니다. 로보락도 중국 거잖아요. 샤오미에서, 그러니까 산하에 있는 회사인데 국내에서조차도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중국제가 더 싸고 가성비 좋다라는 인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쯤 전인가요? 두 달쯤 전에도 이 장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과의 제조업 경합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한국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작년부터도 말씀드려왔지만 진지하게 진짜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PPT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반쯤은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이고 여담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던 루트 자체가 관치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관치로 성장을 했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박정희가 국가의 5개년 계획을 아주 빡빡하게 세워놓고 그 5개년 계획 안에서 지금 뭐를 살려야 돼, 중화공업을 해야 돼 라는 개념 안에서 이병철이, 정주영이, 박태준이 포스코 회장이죠. 포스코 초대회장이고 이병철이가 삼성 초대회장이고 정주영이가 현대 초대회장이고 그리고 구인회가 LG, 럭키금성 뭐 이런 애들이었죠. 거기 초대회장들을 쭉 불러다가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돈을 이렇게 차관 내고 뭐 해오니까 이걸로 철강 키우고 반도체 키우고 뭐 키우고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으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사실 국가 주도로 좀 싹수 좀 보이는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장사를 좀 잘해가지고 싹수가 보였다 싶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기 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큰 회사들이 이제 경영 3세대 4세대가 경영을 하고 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라가 키워줬다 한들 내 할아버지가 돈 받아 먹었지 내가 돈 받아 먹었나 하고서 나라가 뺏어간다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한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치가 이 나라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와서
와서는 더 이상 관치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해가고 있고, 예전 같으면 소수보다 집단이 더 크니까 개인의 희생 정도는 야 네가 참아라, 나중에 네가 뭐 얻을 거 있겠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넘어가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조차도 개인 경영 이렇게 해야 되고 관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적당히 들으시고요. 정치도 그래서 좀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파면을 하느냐, 인용이 되느냐, 인용이 안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각하가 되느냐, 요게 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늦으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해요. 역대 최장으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을 만들까 우려가 되는지 안국역을 지금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안국역 앞에 있거든요. 정말로 지금 탄핵 찬성 시위하는 쪽과 탄핵 반대 시위하는 쪽이 아주 강렬히 맞서고 있잖아요. 팽대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각 시설을 폐쇄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 여기 숙소가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들 비즈니스하러 많이 오는 동네다 보니까 그 숙소들에도 외국인들이 문의 전화가 쇄도 안 돼요. 거기 안전한 거 맞습니까? 이런 문의 전화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리가 아주 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엄을 터뜨린 이 윤석열도 잘한 일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계엄 터뜨리게 하려고 수많은 행정부 관료들을 다 탄핵시킨 야당도 저는 잘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또 야당이 또 뭘 하냐면, 대통령 파면되면 소속 정당은 후보를 못 내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힘에서 후보를 안 내면 무조건 민주당에서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재밌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굴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권력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이 여야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박정희는 뭐 잘했든 틀렸든 간에 자기를 국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은 둘째 치고서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이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에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점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치구명에서 벗어나는 것도 벗어나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여전히 관치 거기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최근에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좀 권위 있는 연구소가 있나 봐요. 그 연구소에서는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냈습니다. 읽어보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종합순위 41위로 세부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확실히 포용적이진 않죠, 공공의 논의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요즘 탄핵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위에 나가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거 보면요, 거짓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런 사실에 기반한 논쟁,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문제지만 거기에 좀 너무 극렬하게, 그러니까 거의 종교 수준으로 침취해 있는 분들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바이든이 퇴임 직전에, 지금 2달 됐어요 벌써,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최근에 뉴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핵무장 하자 그래서 민간 국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민주당이 중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서 지금 민간 국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 원자로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옛날에도 고산이랑 이소연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우주 비행사 이제 러시아에서 하다가 고산이 이제 문서 몇 개 빼오려고 하다가 사실 거기 러시아에서 걸려가지고 고산이 퇴출되고 이소연이 우주 비행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문익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진짜 애국자입니다. 성공하면 문익점이고 실패하면 민간국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좀 적당히 눈치껏 애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갖다가 또 정치로 엮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내수 침체로 인해 한국 최대 규모의 유통체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2015년 인수한 MBK 파트너스의 경영 실책 이슈로 갑론을박 중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수출의 큰 축인
대표적인 화학과 철광도 상황이 악화되는 중이고 중국이 거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색 가전조차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고요. 한편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심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야당이나 그렇다고 계엄하는 대통령이나 나라를 제대로 굴릴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퇴보하였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축소경제에 진입한 상황이고 관치로 성장한 나라의 정치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답은 해외 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